시간이 지나면 모두 꿈을 잊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한 꿈, 실현되지 못하고 상처로만 남은 꿈이죠. 한때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따라갔어야만 하는데 이런 미련만 남은 것이죠.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며 사는 행복한 사람은 정말 드물죠. 심지어는 내 꿈이 무언지조차 모르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오늘은 존재의 의미를 찾고 마음속에 간직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무 생각에서 펴낸 나귀를 탄 소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네스토 T. 콜레는 무명 작가로 우연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어촌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써서 독일 아마존과 슈피겔에서 출간하자마자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를 잃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한 청년이 방황길에 우연히 찾아간 산장에서 꿈을 꾸는 걸 계기로 현실과 꿈의 계시를 오가며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책의 내용에 등장하는 꿈의 장면을 모티브로 우리네 인생의 단면을 한 편의 우화처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전문을 먼저 들어볼까요? 소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귀를 타고 맨 앞에서 또래의 다른 소년들을 이끌었고 다른 소년들이 소년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나귀 순례는 소년의 아빠가 참가 신청을 했다. 나귀 주인은 소년을 보더니 맨 앞에서 무리를 이끌 나귀 위에 앉혀주었다. 곧이어 나귀들이 출발했다. 소년은 계속해서 자신이 탄 나귀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리는 안달루시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다. 선두에 선 소년은 주변을 거의 살피지 않고 오로지 나귀에게만 신경 썼다. 목적지까지 절반쯤 갔을까? 돌연 소년이 탄 나귀가 멈춰 서더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소년은 풀을 뜯는 나귀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꼭꼭 씹어 먹으렴. 소년은 나귀가 쉬는 동안 계속해서 나귀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다른 나귀들은 멈춰서질 않았다. 무리 가운데 두 번째로 달리던 아이가 소년을 앞질렀다. 길을 가는 내내 소년의 뒤에서 따라왔던 아이는 자신이 선두에 선 것이 무척 좋았다. 앞질러가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세 번째로 달리던 아이도 소년을 추월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그러나 소년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귀의 목덜미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우리는 쉬었다 가자. 편안하게 쉬렴. 너는 휴식을 누리는 게 마땅해.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귀를 쓰다듬었다. 나귀는 평온하게 풀을 뜯었고 다른 나귀들이 앞질러 가게 내버려 두었다. 소년은 자신을 앞질러 가는 아이들의 반응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두에 선 아이들은 소년을 앞지른 것에 무척 행복해했다. 뒤로 처지는 소년을 보며 깔깔대고 웃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뒤따르는 아이들의 웃음은 심드렁해졌으며 몇몇 아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소년을 비웃었다. 소년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소녀는 평온했고 아이들이 무엇라 하든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아이들의 욕설에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짓긴 했다. 그러나 이내 나귀에게만 다시 집중하여 목덜미를 쓰다듬어주고 계속 풀을 뜯게 했다. 드디어 마지막 아이가 소녀를 앞질렀다. 아이의 표정에서 소녀는 동정심을 읽었다. 그 아이는 무리의 꼴찌로 남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았다. 어른들이 꼴찌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른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았다. 꼴찌로 달리던 나귀가 소년을 지나쳐 앞서 나갈 즈음 소년의 나귀가 그제야 풀을 뜯던 것을 멈추었다. 나귀는 고개를 들어 앞서가는 무리를 잠깐 보더니 뒤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소년의 애정과 격려가 나귀에게 힘을 주기라도 한 것일까? 나귀는 꾸준한 속도로 달렸고 다른 나귀들을 차례로 따라잡았다. 출발했을 때보다 빠른 속도로 소년과 나귀는 다른 아이와 나귀들을 앞질러 나갔다. 다른 아이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은 앞질러가는 소년을 보며 질투와 미움을 느꼈다. 선두에 선 아이들은 소년에게 따라잡히는 게 아닐까 초조하기만 했다. 그래서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나귀에게 박차를 가하며 빨리 가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맨 앞에서 가던 아이는 계속 가까워지는 소년을 보고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소년이 다시 무리의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 달리는 동안에도 소년은 내내 나귀의 목덜미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처음 순례를 시작할 때의 자랑스러움은 이제 나귀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변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 나귀를 탄 소년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본문의 글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부슬비가 내렸다. 방울방울 맺힌 빗방울이 자동차의 앞유리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스페인의 국도를 달리느라 자동차에 붙은 흙먼지를 와이퍼가 빗물과 함께 부지런히 닦아냈지만 오히려 구정물 자국만 남길 뿐이었다. 구정물은 차가 지나가는 황무지의 풍경도 무거운 납처럼 가라앉게 만들었다. 톰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그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주가 흘렀다. 톰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톰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톰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더는 견딜 수가 없게 되자 톰은 무턱대고 집을 뛰쳐나왔다. 장소를 바꿔볼 필요가 있었다. 공간이 바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톰은 말라가에 도착했을 즈음 이미 장소가 바뀌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작스런 일탈은 모든 것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이었다. 톰은 차를 렌트해 그냥 무턱대고 달렸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맴돌았다.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묻고 싶은 것들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명확한 답을 주셨을 텐데. 그러나 죽음은 답을 주지 않는다. 죽음은 누구든 홀로 남겨놓을 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풍경. 그야말로 공허한 땅으로 톰은 계속 달렸다. 스페인 내륙의 어디쯤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삭막한 풍경은 톰의 인생만큼이나 텅 비어 보였다. 숙소를 가리키는 마지막 입간판을 지나온 지도 벌써 오래전이었다. 숙소로 향하는 도로는 국도를 벗어나 산 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톰은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운전대를 꺾으면서 돌아가기에는 연료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돌아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톰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으로 돌아간다?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톰은 계속 이런 물음들을 곱씹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답을 주었을 텐데. 따지고 보면 답은 낙관주의자가 주는 것이리라. 오로지 흔들림 없는 낙관주의자만이 항상 답을 줄 수 있다. 인생이 침묵할 때조차.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톰은 아버지에게 이것만큼은 꼭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호주머니에도 넣을 만한 아주 작은 상자였다. 두드러져 보일 게 없는 소박함은 아버지의 인생 그대로였다. 상자는 닫혀 있었지만 톰은 그 안에 든 것을 두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떠올렸다. 상자 안에 든 물건은 톰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하트 보석이라고 불렀다. 하트 보석은 작은 녹색의 에메랄드였다. 톰은 그것을 두고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 이 보석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너는 무사할 거야. 빗줄기가 굵어지자 톰은 우연히 보게 된 외딴 산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묘하구나. 목적지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처럼 덜컥 집을 떠나본 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탈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려는지 항상 계획을 가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으니까. 톰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특별하고도 묘한 그 공간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톰은 자신이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길 잃은 사람처럼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당신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아요. 어떤 목소리가 생각에 잠겨있던 톰을 깨웠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키가 작고 어머니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은 노파가 톰에게 말을 걸었다. 노파는 친근한 표정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빠르든 늦든 누구나 이곳을 찾아오게 마련이죠. 톰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둥그렇게 떴다. 노파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노파는 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늘 네판테를 찾아오죠. 톰은 바깥에서 보았던 기묘한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네판테는 현관문 쪽 나무 테두리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다.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진 이름일까? 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노파를 보았다. 잠깐만 기다려요.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은 일단 뭘 좀 먹어야죠. 배가 무척 고플 텐데요. 노파는 이 말과 함께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이내 다시 나타났다. 여기는 사람들의 아픔과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병자는 다시 얻은 생명에 기뻐하죠. 노파는 잠시 숨을 고르며 톰을 은근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나아갈 길을 다시 열어준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찾은 게 아닌데요. 저에게는 이곳이 마지막 숙소였을 뿐이에요. 노파는 다시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왔잖아요. 노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톰은 손으로 자신의 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걸 마셔야만 하나요? 그러자 노파도 자신의 잔을 손짓하며 말했다. 나도 같이 마실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원하지 않는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인생에 없어요. 노파의 말과 행동이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톰은 노인과 와인을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죠. 사막 한복판에서 베두인족 남자 인 라케츠를 만나게 되고 톰은 알라킨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베두인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묻자 그는 시험에 통과해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는 생각을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여주죠. 그 거울 속에는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소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날 톰은 산장지기를 통해 산 위에 사는 해몽가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톰은 자신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노인을 산장지기와 한패거리로 의심하면서 꿈 얘기를 들려주고 꿈풀이의 대가에 대해 서로 딜을 하며 상대의 심중을 헤아립니다. 노인은 톰의 두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우선 당신의 꿈은 오랜 여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든 이 여행은 당신 인생 행로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톰은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꿈도 잘 모르는 마당에 남의 꿈을 어찌 알겠는가. 끝까지 꾸지 못한 미완성의 꿈은 조바심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꿈을 따라가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꿈을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의 꿈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꿈은 당신 자신의 인생 행로로부터 당신을 멀리 떼어놓을 뿐입니다. 노인은 잠깐 숨을 골랐다. 그는 자신이 해주는 경고를
톰이 충분히 새길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싶었다. 꿈은 흐릿해서 혼란을 야기하기 쉬워요.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한 꿈은 오히려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거예요. 대체 내 꿈의 메시지가 뭐란 말입니까? 톰은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을 하기 전에 약간 뜸을 들였다.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마침내 노인이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톰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죠? 톰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거야 나는 모르죠. 그건 당신이 직접 알아내야 해요. 노인과 헤어지고 난 후 안달루시아를 석 달 동안 돌아다닌 톰은 녹음이 우거진 계곡 중턱의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핑카라는 외딴 집에 마음이 꽂힙니다. 집은 폐허 수준이고 길 한복판에 낡은 트랙터가 녹이 쓴 채 널브러져 있었지만 톰은 아버지와의 옛 추억을 떠올리며 그 집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길을 떠나려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애옴길로 가지 못한 톰을 걱정하죠. 급기야 톰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물려준 집과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말죠. 전 재산을 잃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그의 꿈은 순식간에 악몽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톰은 집주인의 트랙터를 고쳐주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나비들이 매물도는 트랙터를 바라보던 톰은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저걸 고쳐놓는다면 나중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집주인이 대금 대신으로 트랙터를 받아주지 않을까? 설령 트랙터가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톰은 이곳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들을 그가 꿈꿔온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꿈을 한순간이나마 제대로 맛볼 수 있겠지. 톰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낡은 트랙터를 바라보았다. 생각의 힘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구나. 암울한 생각은 납덩이처럼 사람을 짓누르지만 밝은 생각은 가볍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잖아. 결국 생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의 주인이니까 생각이 나를 해칠지 아니면 보탬을 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톰은 자신이 첫 시험을 통과할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음을 알았다.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도 깨우쳤다. 어쨌든 톰은 스스로 지난밤 꿈을 해석하는데 성공했다고 믿었다. 나는 내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해. 이런 깨달음으로 톰은 한결 기분이 가벼워졌다. 최소한 해몽가 노인에게 매달리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로워졌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톰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트랙터를 수선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지주는 톰이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트랙터를 고치는 걸 보고 핑카를 되살려 놓는다면 고향에 돌아갈 충분한 돈을 주겠노라고 톰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어 해몽가 노인이 최근에 꾼 꿈에 해몽을 해주러 톰을 방문합니다.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노인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톰은 무엇라 답해야 좋을지 잠깐 고민하고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을 말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는군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 답은 고정관념이 당신에게 심어준 것이죠. 다시 불을 보세요. 저 벽난로를 당신이 직접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봐요. 그런 다음 무엇이 보이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톰은 잠깐 어리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정관념과 관련해 겪은 그동안의 경험을 더듬어 보다가 불현듯 어떤 장면 하나를 떠올렸다. 자신이 벽난로 앞에 앉아 그것을 수리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정신이 그려내는 그 장면에서 그는 마침내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타오르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불꽃을 지켜보며 톰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노인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느껴집니다. 영원은 바로 이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요. 이 순간은 나에게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베풀어 줍니다. 노인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곳에 온 후 핑카와 함께한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와 같은 평화를 느꼈을 겁니다. 노인이 톰에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톰은 그동안 자신이 간절히 탐색했고 이곳 핑카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맛보았던 충만한 기쁨임을 깨달았다. 드디어 톰은 자신이 그토록 갈구해온 것이 그저 이곳 핑카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충만한 순간을 포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린아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른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을 되찾을 순 없을까? 어른이 되어 고정관념에 갇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타성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한다. 톰은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진전이 있으려면 순간순간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새겼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순간. 시간 가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야말로 막막하고 어두컴컴한 숲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빵가루 같은 게 아닐까. 노인은 생각에 잠긴 톰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말했듯 당신은 첫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톰은 다시 꿈을 꿉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알라킨? 고르메움이 물었다. 어딘가에 가야만 한다는 것, 목표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야. 알라킨이 대답했다. 아니, 그럼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르메움은 놀라서 눈을 치켜떴다. 인생은 음악이나 춤과 같아. 우리는 마지막까지 도달하고자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르고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음악을 오로지 음악 자체로 즐기고 매 순간의 울림과 그 순간들이 엮어내는 화음을 즐기고자 듣지. 이 춤도 마찬가지야. 춤을 추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춤을 추지. 우리는 음악과 춤에 몰입해 살아있음을 확인할 뿐 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다 정해놓은 목표는 도달했다 하면 우리를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을 뿐이야.
여행처럼 사는 인생은 늘 새로운 목표를 찾고 그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무한 반복일 뿐이야.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야자나무 아래서 여행을 되풀이하듯 말이야. 알라키는 지난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새겨보았다. 그는 어딘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사막을 헤매며 여행하는 동안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 베두인은 그에게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이 진전을 보이려면 순간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톰은 지주의 딸인 후아니타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한 톰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고 그녀와 결혼해 행복한 삶을 누릴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혼하기로 한 날 저녁, 그녀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길 옆 구덩이에 빠지면서 트랙터에 깔려 그만 죽고 맙니다. 노인과 톰은 정처 없이 길을 걷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노인이 톰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당신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톰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을 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갈 길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죠. 노인이 말했다. 톰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개의 갈림길이 들어왔다. 톰은 그 길들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상상해 보았다. 어떤 길의 끝에서는 핑카의 지주처럼 쓰라린 회안으로 속절없이 쇠락해가는 초췌한 몰골에 자신을 보았다. 다른 길은 그를 예전의 인생으로 되돌려 놓았다. 거기서는 매일 추억만 붙들고 씨름하며 그 어떤 미래도 거부하는 인생, 늘 맴돌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매일 틀에 박힌 것처럼 사는 일상은 기쁨은커녕 고통만 안기리라. 뭔가 이루어내려는 노력, 어떤 성취를 올리려는 인생은 뒷전에 팽개쳐두고 아직 힘이 남았을 때 핑카의 테라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한탄만 늘어놓겠지. 세 번째 길은 그를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했다. 그는 네판테로 돌아가 다시 한번 와인을 맛보고 근심 없는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싶었다. 그러나 와인은 김이 빠져 텁텁하기만 하고 쓰디쓴 뒷맛은 오히려 근심 없음을 흐려놓을 게 분명하다. 네판테를 처음 찾았을 당시 맛본 평화로움은 다시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은 늘 같은 실수만 되풀이하는 구제불능의 늪이다. 물론 간간히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다시금 사랑의 감정이 샘솟기도 하리라.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절망과 슬픔으로 몸부림을 치겠지. 어쨌거나 무엇을 느끼든 그의 인생은 매번 예전에 맛본 아무 감흥이 없는 무료한 느낌만 복사할 뿐이리라. 계속 빛이 발해가는 인생을 살며 언젠가는 완전히 투명해지는, 누구에게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인간이 된 자신을 그저 넋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인생은 얼마나 한심한가. 결국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구도 그 부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사나마나한 인간이 되고 싶진 않았다. 이 표지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 길 끝에서 성당에 이르게 될 겁니다. 나는 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은 중심을 찾아야만 해요. 이것은 톰이 치러야 하는 시험이었다. 그는 순간의 소중함을 깨우쳤고 도돌이표처럼 무한 반복하는 인생의 덧없음도 배웠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은 마지막 길을 가는 동안 톰에게 큰 힘을 주리라. 그는 길가에 놓인 커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칼로 깎아 지팡이를 다듬은 뒤 그것을 짚고 출발했다. 조개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였다. 그렇게 톰은 순례길에 올랐다. 순례길에 오른 톰은 동행을 가장한 네덜란드인에게 에메랄드를 도난당하지만 그걸 팔려고 들른 보석상 주인에게 작물로 의심을 받자 도주를 하고 그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톰은 에메랄드를 되찾게 됩니다. 순례길 끝에서 톰은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노인은 약속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에메랄드 밑에 숨겨둔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죠. 보석 밑에는 잘 접힌 한 장의 종이가 있었고 노인은 그걸 읽은 후 당신의 심장에 담아두라는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톰은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노인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당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베풀도록 하세요. 이제 나에게 남은 날들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늘 필요로 하죠. 해몽가 노인이 건네준 쪽지에 적혔던 글은 너 자신의 심장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책은 문학, 심리학, 철학 분야에서 골고루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하는 깊이 있는 글귀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이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